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까지 정리해드렸었죠? 맞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시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파생된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뭐가 적용이 되는 것만?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만 그대로 다시 어디에서 과세가 된다? 종부세에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하고 뭐에 한해서다?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물이 나온다거나 또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염전, 터미널, 사치성 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종부세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했을 때요? 그렇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했을 때죠?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요? 5억 원이 초과됐을 때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개인은 9억 원을 기본으로 하되 1주택자는 얼마로 간다? 12억 원으로 가는 거예요.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신 법인은 0원이죠. 그죠?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될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몇 단계 누진세? 3단계 누진세예요. 3단계 누진세. 대신 주택은 문제가 생기죠?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몇 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4단계지만 종부세로 넘어가면 개인은 몇 단계예요? 7단계로 바뀝니다. 7단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법인은요. 그냥 비례세로 바뀌죠. 비례세로. 네. 그리고 상한 자체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150%이듯이 종부세도 몇 프로가 상한이에요? 150%가 상한입니다. 문제는 주택이 문제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재산세에서는 개인은요. 105, 110, 130으로 갑니다. 근데 종부세로 넘어가는 순간 150%로 바뀌고 법인은 재산세에서는 상한이 상한이 150%예요. 재산세는 종부세로 가면은 상한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분께서 정확히 좀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80억,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주택은 9억이나 12억이나 0원. 네. 그리고 토지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몇 단계 누진세? 3단계 누진세. 세율만 달라요. 세율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그 대신 주택은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4단계지만 종부세로 가면 개인은 7단계고 법인은 그냥 비례세가 적용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과세 대상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건축물로 끝나는 것은 절대 과세되지 않는다. 아셨죠?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과세가 된다? 토지하고 주택. 그리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0.07%짜리라든지 0.2%짜리는 전부 다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하고 취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과세 안 하는 거고 4%짜리는 사치성인데 왜 종부세에서 과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산세에서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너무 세게 맞았으니까 종부세에서 과세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별도 합산 토지니까
그렇죠?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100%를 곱하셔야 돼요. 대신 종합합산대상 100%를 곱하시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몇 단계 누진세? 3단계 누진세인데 그때 3단계 누진세가 몇 프로예요? 0.5에서 0.7%까지죠. 왜냐하면 재산세가 0.2에서 0.4%까지다 보니 종부세는 0.5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이때 상한은 몇 프로? 150%죠.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를 곱하시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몇 단계 누진세? 역시 3단계 누진세인데 그때 3단계 누진세는 1에서 3%예요. 1에서 3%. 자, 그리고 상한은 몇 프로? 1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셔야죠. 그리고 세율은 몇 단계 누진세? 7단계 누진세인데 그 7단계가 0.5에서 2.7%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0.5에서 5%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2.7%까지, 3주택부터는 5%. 네. 자,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150%죠? 네. 자, 근데 그게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12억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12억 원을. 그리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셔야 되고 1주택자니까 세율은 당연히 0.5에서 2.7%까지겠죠. 왜냐면 2주택 이하까지는 전부 다 2.7%까지니까. 대신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얘는. 그리고 역시 상한은 150%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하나 있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누구에 한해서? 1주택자에 한해서.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얼마를 공제해라? 0원이죠? 0원을 공제하시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세율은 2.7% 또는 그냥 5%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0.5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법인은 그냥 최고 세율만 적용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상한 자체는 없죠. 네. 자, 그러니까 요 빈칸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넣으시면서 흐름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산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이 숫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세율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율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두 문제가 전부 다 세율에서 두 문제가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세율 쪽은 같이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나는 세율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지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또 세율 문제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세율 문제가 시험 문제 잘은 안 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세율이 몇 프로냐라고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몇 단계 누진세입니까? 비례세입니까? 요 정도만 물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보내는 거잖아요. 대신 취득세라든지 소득세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세율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율 부분을 정확히 외우실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재산세, 종부세까지 외워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몇 단계 누진세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외우시는 게 좋고 근데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불복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보죠. 자, 우리 납세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항상 문제에서 나왔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결국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토지 같은 경우는 무슨 토지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죠. 그게 만약에 별도 합산 토지라면은 얼마를 초과한 자? 그렇죠? 80억 원을 초과한 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토지는 무조건 80억. 그게 종합합산 토지라면 그렇죠. 무조건 5억. 그러니까 5억이 나오면은 종합합산 토지가 나와야 되고 80억이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고 별도 합산 토지가 나와야 되고. 됐나요? 대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돼요. 여기는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면 9억일 수도 있고 12억일 수도 있고 0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적어주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를 안 쓰고. 대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80억이나 5억 원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80억을 초과한 자, 5억 원을 초과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단 토지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뭘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 요 금액을 하나 꼭 적어줘야 되고 이걸 뭐한 자? 초과한 자. 왜 초과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 금액을 뺄 거니까. 이 금액을 뺄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서 80억 원인 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별도 합산 토지인 경우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글자를 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꼭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랑 물건 잘 연결할 줄 아셔야 되고. 아셨어요?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뒤에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초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납세의무자 문제를 물어볼 때. 아셨나요? 자, 대신 과세표준 문제를 물어봤다. 그러면 과세표준 문제도 똑같아요. 토지는. 그게 만약에 무슨 토지라면? 별도 합산 토지라면 역시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80억. 그게 종합합산 토지라면 5억. 됐어요? 자, 대신 여기는 누구누구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뭐라고만 하느냐면 그걸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납세의무자 문제를 보게 되면 반드시 뭐한 자는 이런 식으로 줘요. 뭐한 자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올 필요가 없지만 과세표준 문제를 물어볼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누구누구는 이런 표현 없거든요. 그냥 계산식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 합산 토지는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든 과세표준을 물어보든 전부 다 이 숫자가 동일하게 나와야죠. 대신 과세표준 문제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숫자까지 물어보면은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 100%라고 해야죠. 재산세는 70%지만은 종부세는 몇 프로예요? 100%예요. 대신 주택은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냥 누가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는 숫자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얼마?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근데 그게 1주택자라고 나오면은 얼마를?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만약에 법인이 주어지면 그때는요. 그래요. 0원이라고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0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를 곱하십시오? 6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 문제를 물어보든 과세표준 문제를 물어보든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80억이 나오면 별도 합산, 5억이 나오면 종합합산.
대신 주택 같은 경우는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대신 뭘 물어볼 때는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물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숫자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라고요. 분명히 올해 이거 가지고 한번 장난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6억을 준다거나 11억 원을 준다거나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문장. 9억, 12억, 0원. 아셨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법인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9억 원이라고 정확히 외웠는데 앞에 법인인지 개인인지 단서를 못 읽고 그냥 9억 원 나오면 맞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나오면 그냥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0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뭘 곱한다라는 단서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라는 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다 몇 단계 누진세? 3단계인데 그때 별도 합산은 0.5에서 0.7%까지죠? 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까지입니다. 자, 참고로 재산세는 별도 합산이 0.2에서 0.4%까지고 종합 합산은 0.2에서 0.5%까지입니다. 요건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에서 끝났으니까 0.4에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0.5에서 출발해야죠. 자, 종합합산 토지만 2배로 뜁니다. 0.5에서 끝났는데 0.6이 아니라 그냥 1%에서 몇 프로까지? 3%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0.5에서 출발합니다. 왜냐면 재산세에서 몇에서 끝났으니까 0.4에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세율이 개인법인 구분 없이 0.1에서 0.4로 끝납니다. 재산세는. 그러면 0.4에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몇에서 출발해야 돼요? 0.5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2주택 이하면 2.7%까지만 적용하고 3주택부터는 몇 프로? 5%까지 적용합니다. 개인은 누진세로. 근데 법인은 그냥 요 최고세율인 2.7%나 5%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였죠. 2주택 이하인 경우 0.5에서 2.7%까지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작년에. 근데 단서를 법인은 하고 준 거죠. 법인인데 0.5에서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인데 누진세가 나왔네? 아, 얘는 틀린 문장.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정확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은 종부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몇 프로예요? 150%예요. 대신 법인은 상한 제도가 없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5, 110, 130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종부세는 그냥 몇 프로로 간다? 15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종부세 문제라면 맞는 문장인데 재산세 문제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재산세 문제였으면 130%가 나와야 되고 종부세 문제였으면 150%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낼 때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이 됐죠? 자, 그때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지금 세율을 적용을 할 때 보시게 되면은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요때 주택수 계산할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소유주택은 무조건 누구 걸로 본다? 각자 소유한 걸로 봐요. 각자. 그러니까 지분이 큰 자 걸로 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임대. 임대 문제 외에는 무조건 누가 소유한 걸로 본다? 각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봅니다. 재산세는 다가구를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다가구를 가구별로 판단을 해요. 왜?
주택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종부세는 주택이 인별합산이죠. 그러니까 다가구가 가구별로 쪼개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몇 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집입니다. 무슨 주택? 문화재 주택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주택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종부세에서 과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요것만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공제해줘야죠. 자, 이 문장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이 문장이 나올 때는 글자 그대로 가시라 그랬어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뭘로 가시라고요? 절대 전이 나오면 안 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았으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고, 받은 세액으로 가는 거고, 전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세로 낸 세금이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걸로 냈다면 그 적용된 걸로 가시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해 주시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로 가라?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가세요 이야기예요. 실제 낸 금액을 공제를 해줘야지 내지도 않는 금액을 공제해주면 안 되잖아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때 계산식 문제가 우리가 딱 한 번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는 것은 뭘 적용하느냐?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뭘로 낸 금액? 재산세로 낸 금액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택인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5억이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돼요? 재산세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 다음 9억 원이 넘었죠? 9억 원이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했을 때 요만큼만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제될 금액은 여기를 공제해 주라는 거잖아. 여기를. 왜? 이 부분은 뭘로 냈으니까? 이미 재산세로 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공제한 나머지 이 부분만 세금으로 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종부세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뭘로 낸 세액이에요? 재산세로 낸 세액이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 중에서 재산세를 낸 금액을 공제를 해줘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어떤 거 적용해 주시고, 그렇죠, 재산세 거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세율도요 당연히 재산세 거 적용을 해서 세율을 적용을 해줘야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뭘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거니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를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 계산도 당연히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재산세 세율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의 100% 시험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몇 가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만 특별하게 혜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를 빼줘요? 12억 원을 빼줍니다. 그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율은 몇 단계 누진세? 7단계 누진세입니다. 왜냐하면 세대라는 말은 개인한테만 쓰는 표현이니까. 그것도 1주택자니까 0.5에서 2.7%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7단계 누진세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에서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라든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몇 세부터?
만 60세부터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부터죠? 자, 그래서 우리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60세, 65세, 그 다음에 70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몇 년부터? 5년부터입니다. 5년, 10년, 15년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몇 프로? 20%, 30%, 40%.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20%, 40%, 50%로 공제를 받고 중복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최대가 90%까지 나올 수 있는데 90%는 너무 많아서 몇 프로? 80%에서 끊어주게 돼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죠. 자, 그래서 연령별이 나오면은 2, 3, 4. 장기보유가 나오면 2, 4, 5. 그죠? 그랬을 때 가운데 숫자 보고 판단하라 그랬죠? 연령별 몇 글자? 3글자. 그러니까 3이 나와야 되고 연령별은 장기보유 몇 글자? 4글자.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문제 풀어주시라고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풀면 제 책임 아니에요. 네, 잘 하시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요? 그래요.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왔을 때 만약에 뭐 종합합산 토지는 이렇게 나온다거나 별도 합산 토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혜택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절대로 안 주어지죠. 꼭 정리해 주시고. 상한은 당연히 몇 프로예요? 150%죠? 종합부동산세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세대원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하나가 누구 명의로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명의로 있어야 돼요. 세대주 명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대원 통틀어서 집이 한 채여야 되고 그 하나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단독 명의여야 된다는 이 소리죠. 그러면은 공동 명의이거나 또는 세대원 통틀어서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그러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아셨어요? 왜 공동명의는 1주택자 혜택을 못 받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소유주택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각자. 그러면 공동소유 1주택자라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같은 세대 내에 집이 몇 채가 돼요? 2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비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딱 2군데가 있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무슨 혜택? 세액공제입니다. 대신 양도소득세로 가면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과세표준 계산하기 전에 공제가 되는 거고 얘는 이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어디에서 공제해 주는 거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무슨 공제라고 하고? 세액공제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뭐에다가 뭘 곱해요?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시면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뭘 빼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인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라고 안 하고 무슨 공제? 특별공제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무엇에서?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고 하고? 세액공제라고 하고. 그때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2주택자부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하지만은 양도소득세는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주택, 즉 모든 부동산은 다 가능합니다.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되거나 2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토지이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은 양도소득세에서는요. 토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게 다주택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종합부동산세는 5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부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요. 그렇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 혜택을 받는 거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5년, 10년, 15년 딱 3단계로 나누어서 20%, 40%, 50% 공제를 해주죠. 하지만은 양도소득세는요. 보유기간에다가 2%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공제율이 올라가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5년 단위로 공제율이 올라가는 거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단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그때는 보유기간에 4%와 거주기간에 4%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만. 따로 안 써도 아시겠죠? 보이죠? 설마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이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나온 문제냐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 문제냐를 서로 비교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요. 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세대원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되고 하나만 있어야 되고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의이거나 다주택자는 혜택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근데 여기에 특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직 종부세에서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이 있는 부토지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몇 주택자로 봐요? 2주택자로 봐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안 주는데 그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다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요. 다른 소유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라고 지금 돼 있어요? 다른 경우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현재 내가 집이 몇 채 있는데 한 채 있고 다른 데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 위에 있는 이 집이 내 거라면 나는 당연히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이게 다른 사람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이 토지까지도 주택으로 봐서 나를 2주택자로 보면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냥 나는 몇 주택자에 해당한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었을 때. 자, 일시적 2주택 나오면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사람은 몇 주택자로 봐준다? 1주택자로 봐줘요. 세 번째는 1주택과 무슨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물론 이때 상속주택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을 때. 물론 5년이 지났어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공시가액이 6억 원이나 3억 원 이하면 이 집은 없는 걸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몇 주택자로 봐줘요? 1주택자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하면은 3억 원 이하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작년 9월 달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작년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왜냐면 9월 달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요. 충분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거나 1주택과 일정 조건의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몇 주택으로 간주해준다? 1주택자로 봐준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주택이라든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주택을 제외시켜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야 돼요. 제외시켜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항상 신청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혜택을 받고 싶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9월 말까지요.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왜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산세가 끝나면 바로 종부세 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산세가 끝날 때까지 신청해 놓으라고요. 이러한 집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이 집들은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번 달 안에 이런 신청서 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올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주택들이 있으면은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해 주세요라고 안내문이 날라올 거예요. 그거 만약에 이번 달까지 신청 안 하시면 그냥 다 포함해서 계산해버립니다.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누구랑? 배우자랑 공동명의였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배우자랑 공동명의였을 때나. 그래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두 분 다 모두 누구여야 돼요? 거주자여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거주자가 아니라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신청하셔야 돼요. 역시 언제까지?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자, 그래서 두 분 다 거주자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9월 말까지 1주택자 혜택 주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두 사람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소유로 봐요? 한 사람 소유로 보죠? 그 한 사람을 누구 걸로 보느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서로 뭐 하는 거냐? 합의합니다. 이 사람 걸로 해주세요. 이 사람 걸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네, 같이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됐으니까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때 우리 납세지 따질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납세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국세냐 지방세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면 지방세는 뭘 봐야 되니까? 물건을 보셔야 돼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니까. 반대로 국세면 사람을 보시라고요. 사람을. 아셨어요? 그때 그게 개인이라면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라면 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을 하죠. 반대로 만약에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법인세는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 참고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 근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 예를 줬죠. 법인으로 뭐 하지 않는 단체, 보지 않는 단체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격체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개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인격이 언제 주어져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이 자동 부여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자연인이 아닌 나머지 것은 인격을 부여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무슨 등기?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하면은 법으로 인격이 부여됩니다. 이걸 법인격이라 그래요. 그걸 줄여서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인도 아닌데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체라 그래요. 그걸. 그 단체 중에서 일부는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있고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이다 이런 것은 그냥 법인으로 간주해라 이런 게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모임 같은 게 하는 단체들 있죠? 뭐 동창 모임이다 이런 단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거고. 그래서 뭐 종교 단체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히 뭘로 간주를 해주고 법인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보시라고요? 개인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제 나왔고 재작년에도 시험제 나왔고. 그러니까 아예 개인이라고 주니까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서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단서를. 어찌됐든지 간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간주해라? 개인으로 간주해서 거주자냐 비거주냐로 나누어서 거주자가 되면은 어디가 납세지? 당연히 주소지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납세집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가 납세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시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근데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죠. 물건 소재지로.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문 중에서. 자, 그래서 항상 국세 문제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국세 문제라면 누구냐를 확인을 해라. 누구냐를. 네. 주어진 문장이 거주자로 주어졌는지 비거주자로 주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러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뭘로 봐야 되느냐? 우리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요 183일 이상 뭘 둔 자? 거소를 둔 자를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체가 주소가 따로 있어요? 주소가 따로 있어요? 단체가. 주소가 따로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요 비거주자로 보기에도 어렵잖아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그냥 거주자로 간주를 해줘요. 거주자로 간주를 해주니까 주소라는 것은 그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는 거죠. 단체 소재지. 그냥 거기를 뭘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주소지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나오면 뭘로 그냥 간주해서 거주자로 그냥 간주해서 납세직을 물어보면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소지.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번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부가징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가징수. 그때 고지서 받아서 낼 때 언제까지 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급이 된다?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때 고지서 발급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합산해서 기재해야 된다,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다. 그래요. 구분해서 기재를 하시라고요. 구분해서. 합산해서 기재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은 당연히 재산세든 종부세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언제까지 발급을 해줘야 돼요?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는 게 원칙. 5일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험지에서 29회까지는 30회까지는 전부 다 이 문제를 다 냈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5일 전까지 발급해라 이건 다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낼 문제가 없다 보니 작년에 이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를 합산해서 표시할 것이냐 구분해서 표시할 것이냐. 당연히 이건 뭐에서 표시해야 돼요?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2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1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1장이 오는 거예요. 고지서는 국세잖아요. 국세니까 이 물건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국을 하나로 보고 계산하니까. 그래서 1장의 고지서에 넣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주택부는 얼마고 토지부는 얼마입니다라는 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라고요. 작년에는 이게 합산해서 기재한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고. 자, 그렇게 해서 고지서 받아서 내면 되는데 만약에 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받아서 내든 신고 납부하든 내는 날짜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고지서 받아서 내든 신고 납부하든 무조건 12월 언제부터?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신고 납부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 둘 다 똑같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단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결정은요.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정부의 결정은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은 납세무자가 무슨 방식으로 냈다면? 신고 방식으로 냈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습니다. 왜? 정부의 결정을 없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고 제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무신고 가산세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대신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고 꼭 기억하셔야죠.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신고 납부 방식이 돼요. 그럼 애초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신고 납부가 아닌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신고서를 제출을 했으면 신고 납부 방식이 된 거죠. 근데 그 신고서 내용이 적게 신고한 거라면 무슨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데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건 틀린 문장.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오는 자가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건 맞는 문장. 둘 다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부과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슨 문제? 제척기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0년짜리는 뭐예요? 사기나 부정입니다. 7년짜리는 무신고입니다.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7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그럼 무조건 몇 년? 5년 아니면 10년인데 앞에 단서가 부정행위가 없대요. 부정행위가 없으면 10년짜리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몇 년? 그렇죠. 5년이죠.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종부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예요? 그렇죠. 납세무 성립일이죠. 이때부터 5년이죠. 됐죠? 근데 이걸 뭐 한대요? 신고했대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가야 돼요?
그래도 납세무 성립이래요. 신고해도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 기산일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로 가시라고요? 성립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뭐 할 것이다? 결정을 해서 뭘 먼저 보낼 것이다? 고지서 먼저 보냅니다. 이 고지서 언제까지 오냐고요? 그러면은 납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여기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가능하다. 요게 부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요? 성립일부터인데 이 사람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고서는 언제부터 제출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금액은 있어야죠. 있어야죠? 물론 신고를 했으면 이 결정은 없는 것으로 칩니다. 신고를 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금액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단 결정은 언제부터? 성립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세금도 신고하더라도 제척기간 기산일은 무조건 언제부터다? 성립일부터다. 이건 올해 세무사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4번 정도 출제됐던 부분. 계속 나와요. 이 두 개 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돼요, 안 돼요? 물납. 안 되죠? 대신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신청해라?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10일 전 이런 거 아니에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재산세였으면 몇 개월? 2개월이었을 거고요. 그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기준금액의 몇 배를 따져라? 2배를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50% 이하라고 나옵니다. 단서조항이. 그러면은 앞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절반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는 그렇죠. 500만 원 초과라고 나왔어야죠. 왜? 항상 이 기준금액의 몇 배를 따져야 되니까 2배. 그러면 반대로 500만 원 이하라고 나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시험제 딱 나왔을 때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건을. 그러면 그냥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액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금액을 물어볼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나와야 되고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는 500만 원 초과라고 나와야 되고. 자, 요건 물어볼 때하고 금액 물어볼 때하고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금액 물어볼 때는 요건에 몇 배를 가지고 따져라? 2배를 가지고 따지라고요. 요건에 2배를 가지고 항상.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뭐가 가능하다? 납부유예가 가능하죠? 그때 납부유예는 누구한테만?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납부유예를 받고 싶으면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3일 전까지 신청하십시오. 3일 전까지. 뭐 이건 뭐 재산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똑같아요. 몇 주택자에 한해서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1주택자에 한해서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면 2주택자이거나 토지 등은요, 납부유예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일단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얼마 공제받고 12억 원을 공제 주겠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별 60% 곱한 금액이 뭐고?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은 0.5에서
2.7%까지 7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해서 계산이 될 것이고요. 1주택자니까 여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라든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장기보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몇 주택자니까? 1주택자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세금이 얼마를 넘어갔으면 100만 원을 넘어갔으면 이 세금을 뭐 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납부유예를. 이게.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1세대 1주택자만 주어지는 혜택. 첫 번째, 얼마 공제해줘라.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1주택자만 해줘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250만 원만 넘어가면 1주택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든 다 받을 수 있는데 납부유예 신청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1주택자, 그것도 몇 세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자, 즉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한테만 해준다고요. 그것도 얼마 넘었을 때? 100만 원 넘었을 때. 그러면 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 거죠. 3일 전까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장난을 친다면 반드시 이거 대신 뭘 줄 거냐? 토지를 줄 거예요. 종합합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거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 정리해 놨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갈게요.